자, 이번 시간은 369페이지예요. 매매 효력이죠. 자, 매매 효력에 기본적 매매가 이루어지면 기본적으로요,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할 의무와 자기가 점유하고 있던 그 매매 목적물을 인도해 줄 의무, 이 두 가지가 기본으로 생기죠. 그리고 그 반대로 매수인은 약속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죠. 이 세 가지가 각각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기본적 의무예요. 자, 먼저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의무는요, 매매 계약 당시에 있었던 재산권을, 완전한 재산권을 이전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370페이지에 가보면 제일 위에 기억 동그라미 보세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재산권 이전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하여야 한다 했죠. 이때 재산권은 매매 계약 당시에 당사자가 약정한 내용대로의 재산권의 모습을 만들어서 그대로 이전해 줄 의무입니다. 의미가 그죠? 자, 그렇게 하면 되겠고, 자, 그 밑에 370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세요. 과실 수취권이 있죠. 이 매매 계약했을 때 매매 당시에 이 발생하는 목적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 매매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이 과실, 열매. 이 과실은 누가 가져가야 되냐? 귀속 주체는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는 논의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아예 민법 규정에다가요, 587조에다가 넣어놨어요. 과실은, 자, 371페이지 보시면 되죠. 과실은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하고 매매 계약에 있어서도 인도할 때까지 목적물을 인도 시까지 매도인이 가져가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귀속 주체요. 귀속 주체는 이렇게 했어요. 시점은 당의 매매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 조심해야 될 게요, 인도 시까지이지 매매 계약에서 이행하기로 한 이행기까지가 아니라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목적물을 현실적으로 인도해 줄 때까지를 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교재 371페이지에 상단에 니은에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자, 따라서 매매 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 속한다. 이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바로 인도 시까지 발생한 과실은 매도인이 가진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매수인의 의무는요, 그래,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대금 지급 의무죠. 이 대금 지급 시기는 언제예요? 대금 지급 시기는, 그래요, 물건을 인도해 주는 그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해 주면 될 것이고, 다만 이행기가 매도인이나 매수인의 의무에 한 곳에만 정해져 있다면, 한쪽에만 정해져 있다면 상대방의 이행기도 동일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동시행 관계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대금의 지급 장소는 물건을 인도해 주는 그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면 되죠. 이것도 역시 동시이행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372페이지예요. 제일 위에 보면 리얼이에요. 대금을 만약에 대금 지급 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거기는 이자를 붙여서 지급해야겠죠. 당연히 그죠. 자, 만약에 말이죠, 매도인으로부터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았다면 인도받은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인도받을 때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인도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 대금은 이자가 발생하겠죠. 그때부터 그죠? 이자를 붙여서 그래 지급해야 되겠죠. 자, 이런 내용입니다. 다만 거기에 미험에 대금 지급 거절권이 매수인에게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588조에 보시면 있습니다. 조문 588조. 매매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매도인이 당의 매매 목적물을 인도해서 매수인한테 넘겨주더라도 만약에 제3자가 자기 소유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이 진짜 제3자가 소유자가 확정돼 버리면 이 매수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이러한 위험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는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범위까지 해당되는 범위에서는
대금을 지급 못하겠다라는 거절권이 있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하단에 B 동그라미 보실래요? B 동그라미 보시면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이 매수인의 권능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대금 지급 거절 권능. 거기에 보시면 매매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다면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588조 본문.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범위, 또 재산권을 잃어버릴 수 있는 범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는 범위, 그 범위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대금 못 주겠다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요것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대금 지급 의무. 다만 말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대금 지급 거절할 수 있는데 매도인이 걱정하지 마라라고 담보를 제공을 매수인한테 했네요. 담보 제공. 걱정하지 마. 내가 소유권 내가 네 취득하고 하는 거 확정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내가 책임질게라고 담보를 제공해 줬어요. 이렇게 담보를 제공해 버리면 그때는 대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요. 매도인이요. 그러면 야 대금은 내한테 주지 말고 공탁해라. 이렇게 하면 매수인은 공탁을 시켜야 돼요. 대금을. 자, 그래서 대금 지급 거절권이 있으나 만약에 매도인이 담보를 제공했다면 이런 경우에는 거절할 수가 없다. 그죠? 이럴 때는 거절할 수 없다. 또 매도인이 당해 대금을 공탁을 요구하면 공탁 요구가 있으면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요. 거절은 할 수 없고 공탁해야 합니다. 대금을 공탁해야 한다. 그렇죠? 자, 이런 내용들을 대금 지급 거절권과 관련해서 알아두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매도인이 당의 매매 목적물을 인도해 주면 매수인은 수령해야죠. 그래야 매도인의 목적물 인도 의무를 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따라서 야, 자, 물건 여기 있다라고 받으라 하고 주면 매수인은요, 수령할 의무가 있다라고 해야겠죠. 이게 바로 매수인의 수령 의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73페이지 가면 매매 계약 비용에 관한 분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566조에서 아예 민법에 명문을 댔죠. 당사자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면 되고요. 약정이 없다면 매매 계약 비용은 양 당사자가 균분해서 부담한다. 각자가 자기 부담을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죠. 기본적으로요. 자,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매매에 있어서의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자, 이 두 개를 잘 정리해 보면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해야 된다 했어요. 이전 의무. 그리고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 인도해야죠. 물의 인도 의무. 이게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그럼 매수인은 어떤 의무를 지냐? 이 사람은 대금을 지급해야 되죠. 대금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게 이 두 개가 주된 의무예요. 이렇게, 그죠? 이 두 개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이렇게요. 동시이행 관계에 놓여 있어요. 이렇게. 자, 재산권 이전과 목적물 인도 의무와 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뿐만 아니라 이게 매수인은요, 매도인이 물건을 인도해주면 수령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야겠죠. 목적물 수령 의무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죠.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매매계약에서의 당사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의무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세 번째, 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보시면 이 동시행 관계인데 이게 동시에 뭐예요? 이 재산권과 물건의 이전과 대금 지급은 대가적이고 유상적 관계죠. 그래서 대가적이에요. 대가적이고 유상관계입니다. 이렇게, 그죠? 자, 그렇다면 대등한 가치를 주고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금이라는 금전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죠? 금전의 하자는 존재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재산권의 권리에는 하자가 있을 수 있죠. 권리의 하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건에도 하자가 있을 수 있죠. 물건의 하자. 이렇게 있을 수 있죠. 이렇게요. 그렇다면 만약에 말이죠. 이 재산권과 물건 그리고 대금이 대가적으로 급부이행했는데 금전에는 하자가 없지만 재산권이나 물건에 하자가 존재한다면 이것은 대등하지가 못하지요. 대등하지가 못하니까 이때는 이 하자에 대해서는 여기에 있는 매도인이 책임을 져줘야 되겠죠. 책임. 이 책임을 져야만 대등한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매도인은 자기가 이전해준 재산권이나 자기가 인도해준 목적물, 매매 목적물을 하자가 존재한다면 그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은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매도인의 의무에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바로 여기 재산권 이전 의무와 목적물 인도 의무에 하자가 있을 때 여기에 대한 책임이다. 그죠? 그래서 구체적인 책임입니다. 매도인이 재산권 이전과 목적물의 인도 이 의무 내용 속에 다시 이러한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별개의 의무가 책임이 아니고 요 의무 이행에 따르는 책임입니다. 의무 이행에 따르는 책임. 그러니까 재산권, 정상적인 재산권, 정상적인 물건을 인도해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흠이 있다면은 그 흠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주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것이 바로 매도인의 담보 책임. 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기본적으로요, 매매의 유상성, 대가성의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고 또 매매가 원활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이 두 가지예요. 유상성과 대가성 그리고 원활하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담보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 담보 책임은 매도인 담보 책임은 어떠한 법적 성질일까? 법적 성질은요. 일단 매도인은 여기에 재산권이나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줘야 유상관계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유상성, 대가성이.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이 물건이나 권리에 하자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 것이 정당해요. 그래서 그 성질은 원칙적으로요. 매도인에게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래야 정당한 거예요. 그래야 유상성이 유지되죠. 그래서 무과실 책임이다. 두 번째는요. 무과실 책임의 내용이 무거워질 수 있으니까 우리 민법에서 미리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책임을 져라 해서 법정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민법에 그 책임 정도를 정해놨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민법상의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이 성격은 이 두 가지 성격이 가장 기본입니다. 무과실 책임으로서 법정, 우리 법에 정해져 있는, 민법에 정해져 있는 책임을 지는 거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자, 이때 이 법의 규정은, 우리 민법에 있는 이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요,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에 의해서 담보 책임을 더 무겁게 지겠다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보다 더 감경해서 지겠다라는 것도 가능하고, 더 나아가서 면제해 주겠다 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이게 법정 책임에 있어서의 규정의 성질은, 우리 법에서 정해준 규정의 성질은 임의 규정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당사자 약정이 유효하다. 별도의 약정이 유효한 약정이다. 이렇게 해석해야죠. 이렇게. 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우리 민법에요. 이 내용이 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을 이렇게 책임의 내용을 보면 개괄적
책임을 한번 살펴보면 어떤 내용으로 책임을 지느냐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해 주는 게 가장 기본이겠죠. 손해배상을 해줌으로써 매도인의 이익과 매수인의 이익이 대가성이 유지되고 유상성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당의 하자가 워낙 크기 때문에 매매계약의 내용을 실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하자가 크다. 그러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해제당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계약을 해제해버리고 원상회복 돌려받고 돌려주고 대금을 돌려주고 정리하는 거죠. 이렇게요. 자, 여기가 가장 기본적인 개괄적 책임이에요. 매도인이 책임지는 내용이죠. 매도인이 책임지는 내용. 개괄적으로 보는 거예요. 개괄적으로. 그래서 모든 매매 형태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손해배상과 계약 해제가 따르겠죠. 매도인은 그죠. 이러한 책임을 따릅니다. 그래서 매수인은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권리로서 아니면 해제하겠다는 해제권 행사할 수 있겠죠. 따라서 매수인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죠. 자, 그 이후에는요. 매매 형태에 따라서 적당한 법정 책임을 만들어 놨는데 예컨대 대금을 감액할 수 있는 권리가 매수인한테 인정하는 거예요. 즉 매매 계약의 내용의 흠결 하자가 비율을 정할 정도로 하자를 정할 수 있다면 하자를 비율로 정할 수 있다면 대금 지급 내용도 그 비율별로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대금 감액을 인정하자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인정해 주자.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만약에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를 매도인이 다른 사람한테 짊어지고 있는 채무를 매수인이 권리 취득하기 위해서 매도인 채무를 대신 변제했다. 대신 자기 재산으로 이게 자기 재산을 끄집어내서 변제해줬다라고 하면 이때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야, 내 호주머니에 나갔던 모든 재산 있잖니. 그 재산을 정리해서 비용으로 다 줘.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매수인한테 인정하면 되겠죠. 이걸 우리가 뭐냐? 출제비 상환 청구라 그래요. 출제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돌려달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자기 호주머니에서 나간 재산 그것을 비용으로 다 정리해서 돌려주라라고 할 수 있는 권리관계를 인정하자는 거죠. 채무자, 즉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정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매매 목적물이라는 것이 종류, 수량이 똑같은 게 많아요. 그런데 그 목적물을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넘겨줬는데 그 넘겨준 목적물에 하자가 있더란 거예요. 그렇다면 똑같은 물건이 많으니까 매도인아 다른 거 줘 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죠. 지금 너가 나한테 넘겨준 물건은 하자가 있어서 못 쓰니까 이건 네가 가져가고 다른 물건 똑같은 거 있으니까 그 제대로 된 물건 줘라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줘야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매매계약을 실현하자는 것이죠. 이걸 뭐라하냐? 그런 것을 우리는 완전한 물건의 급부를 청구한다 이렇게 하죠. 완전물 급부 청구라 그럽니다.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는요. 이런 내용으로 매도인 담보 책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결국은 이것은 매수인한테는 권리입니다. 그죠? 매도인 담보 책임이라는 것은 결국은 매수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이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 권리가 뭐냐? 바로 이거 있어요. 그죠? 손해배상 청구권, 계약 해제권, 대금 감액 청구권, 출제비 상환 청구권, 완전물 급부 청구권 이런 형태로 나타난 거죠.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은 손해배상 청구권과 계약 해제권이다 이 말이죠. 다만 계약 해제는 아무 데나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의 매매 목적인 권리의 하자가 또는 물건의 하자가 워낙 크기 때문에 매매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다라고 할 때만 계약 해제를 인정해요.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뭐예요?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행사해야죠. 그래서 가장 기본은 손해배상 청구권. 이걸로 해결할 수 없을 만큼의 하자가 존재하면 계약 해제권. 이렇게 되겠죠. 나머지 대금 감액 청구나 출제비 상환이나 또는 그 완전물 급부라든지 이런 것들은 매매 형태에 따라서
이것들과 함께 추가해서 넣는다는 거죠. 이렇게. 자, 이런 내용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좀 해두시고 우리 교재 한번 볼까요? 자, 373페이지에 보면 그다음 매도인 담보 책임의 의 보세요. 거기에 보시면 매매 첫 번째 줄입니다. 매매 목적물인 권리 또는 물건의 하자, 즉 흠이 있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이다. 이해났죠? 자, 이 책임의 법적 성질은 동그라미 2번에서 나왔죠. 자, 민법에 정해놓은 법정 책임으로서 그 유상성이라든지 거래 원화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정 책임이다. 이 법정 책임의 내용은 매도인이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이 내용,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책임을 지라는 것이기 때문에 무과실 책임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결해야겠죠. 자,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 자, 그 다음에요. 다음 페이지에 가면 매도인의 담보 책임과 채무 불이행 책임의 비교를 해놨죠. 374페이지에 표를 만들어놨죠.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매도인의 고의 과실 등 귀책 사유를 요하지 않는다. 즉 무과실 책임으로 규정했다 했죠. 그러나 채무 불이행 책임이란 것은 채무자가 잘못을 해야만, 즉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인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만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채무 불이행 책임이에요. 이런 면에서 두 개는 차이가 크죠. 자, 그 다음에요. 375페이지에 가면 담보책임 면제특약 일어났죠. 즉 담보 책임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없애버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당사 약정에서. 왜 그러냐? 바로 여기는 니은 동그라미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죠.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니까 당사자가 약정을 다르게 하더라도 유효하다 이 말이죠. 민법에 다르게 하더라도 유효하다. 그래서 담보 책임을 가중 약정해도 좋고 감경 약정해도 좋고 경우에 따라서는 면제 약정도 가능하다. 그러나 매도인이 말이죠. 자기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이런 약정은 신의 측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컨대 매도인이요. 매수인한테 재산권을 팔기로 매매 계약을 하면서 내가 너한테 안 팔고 다른 사람에 팔아먹어도 나는 책임 안 진다. 이런 약정한다는 것은 신의 성실에 반하지요. 난 너한테 담보 책임 안 진다. 이런 약정은 무효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여러분 교재예요. 정리해 둔 것입니다. 자, 거기에 584조에 보면 담보책임 면제특약 일어났죠. 자, 그 조문을 보시면 매도인은 전 15조, 그러니까 584조 위에 있는 15개 조문 이런 거예요. 583조, 582조, 581조, 580조, 579조, 뭐 이렇게 올라가지고 14개 조항요, 15개 조항요, 15개 조항에 의한 담보 책임을 면하는 특약은 유효한데, 다만 특약이 유효한데, 다만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3자의 권리를 설정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책임을 면한다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 책임을 면하지는 못한다 해놨어요. 이거는 바로 시인 측에 반하기 때문에 그러한 면제 특약은 무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576페이지에 갔어요. 구체적으로 여기에 있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 유형을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유형. 자, 매매 형태에 따라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정해지는데 책임의 유형은 첫 번째는 권리에 하자가 있을 때 여기에 담보 책임이 발생하죠. 그 다음 두 번째, 목적물, 즉 매매 목적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 이때도 역시 이 매도인 담보 책임이 생기죠.
그래서 크게 나누면 이 두 가지의 형태의 담보 책임이 있다 이 말입니다. 당연하죠. 자, 그러면 매매 형태에 따라서 여기는 굉장히 많은 형태에 따라 있는데 여기는 중요한 게요. 선의의 매수인, 즉 하자가 있다는 사실 이것을 모르고서 산 매수인의 경우는 이런 경우에는 보호하기 위해서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권리를 인정합니다. 당연하죠. 모르고 샀으니까. 권리의 하자에 있는 사실을 모르고 산 매수인이라면 이 매수인은 보호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담보 책임에 인정되는 권리를 모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 정해져 있는 권리를 다 행사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만약에 악의의 매수인이면 어떻게 될까요? 즉, 이 하자의 있음을 알고 산 사람, 알고 매수한 사람, 이 사람은 보호할 필요가 없죠. 보호 안 해도 무방해요.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은 보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보호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매도인에게 일정한 담보 책임을 절하라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권리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매수인은 권리 행사 못한다 이 말이야. 어떤 권리? 이런 권리 행사 못한다는 거죠. 이런 권리들을 행사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의미입니다. 의미. 자, 이걸 전체를 이해해 두셔야 돼요. 즉 매수할 당시에 매매 계약할 당시에 매매 계약에 의한 재산권에 하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매수한 사람이라면 이러한 권리를 다 행사할 수 있도록 인정해야죠. 우리 민법에 정해져 있는 권리를 전부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행사해 주면 안 돼요. 그런데 매매 계약할 당시에 그 권리, 매매 목적 권리에 하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샀다면 악의 매수인이죠. 알면서 산 매수인이라면 이 권리 인정할 필요가 없죠. 왜요? 손해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대책을 세웠을 것이고 만약에 계약 매매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하자라는 걸 알았다면 계약을 안 하기 때문에 해지할 필요도 없죠. 이런 내용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민법이 특정의 매매 형태에 따라서는 알고 매수한 악의의 매수인일지라도 일정한 담보 책임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예외가 있습니다. 그 예외가 이거예요. 즉 악의의 매수인임에도 불구하고 담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게 있다. 요게 뭐냐? 예외입니다. 예외. 권리에 하자가 있음을 뻔히 알면서 매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특정의 매매 계약에서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정해줬어요. 자, 그걸 이제 지금부터 정리하려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요, 여러분이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담보책임에서 시험에 나오면 이 매매 형태와 악의의 매수인이 행사할 수 있는 담보책임의 권리, 이것을 시험에 냅니다. 자, 요거요. 요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요 부분에 대한 것이죠. 요 부분이에요. 자, 여기는 세 가지 있어요. 악의의 매수인임에도 불구하고 인정해주는 담보 책임의 내용. 그는 매매 계약 형태에 따라서 있습니다. 첫 번째, 매매의 재산권이 매매의 재산, 매매 대상인 재산권 전부가 매도인의 재산권이 아닌 경우, 그 매매 내용을 들여다보면 재산권을 거래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매매 목적인 재산권 전부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우, 그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부 타인의 권리 매매, 이렇게 합니다. 매매 목적인 권리가 전부 타인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매도인의 소유권이 아닌 재산권을, 아닌 물건을 내가 팔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매수인이 내가 그래 좋다 살게,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때 매수인이 매도인의 소유물이 아닌 것,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없다는 것, 그걸 알면서 사겠다라 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 전부 타인의 권리 매매라고 한다. 이렇게요. 전부 타인의 권리를 매매했다. 이때 악의의 매수인은, 자, 숫자만 쓸게요. 악의의 매수인은 어떤 권리 행사할 수 있냐? 바로 만약에 매도인이 전부 타인의 권리를 취득한 다음에 매수인한테 약정한 대로 그 재산권을 넘겨, 소유권을 넘겨주면 괜찮은데, 만약에 못 넘겨주는 것으로 확정돼 버리면 악의의 매수인은 야, 너하고 매매 계약했던 거 내가 해제할게 라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해제권이 인정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악의의 매수인은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두 번째요. 처분하기로 하는 재산권, 즉 매매하기로 하는 재산권 일부가 타인의 권리일 때요. 일부 타인의 권리를 매매하겠다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약정한 경우요. 자, 이때 일부 타인의 권리를 지금 매도인이 내한테 판다는 사실을 알고서 산 매수인, 악의의 매수인, 이 사람한테는요. 자, 그러고 나서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보니까 매도인이 그 일부 타인의 소유자한테 가서 일부분을 야, 그거 내한테 넘겨주라, 소유권 같이 팔아치우자, 그래 대금 나눠줄게, 이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제3자가 소유권을 나는 일부를 못 팔겠다고, 못 넘긴다 라고 하면 결국은 일부 타인의 권리는 매매에서 매수인한테 넘겨줄 수 없죠. 이런 경우 그런 사실 알고 산 매수인이랄지라도 대금 감액을 행사할 수 있어요.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요. 이렇게. 이게 인정된다 이 말이죠. 즉 비율만큼 그 일부 타인의 권리가 매매 약정의 비율만큼 대금을 감액해서 주겠다라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걸 악의의 대금 감액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이때요, 성질을 알아두십시다. 이 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이기 때문에 이 권리를 행사하면 악의의 매수인은 그만큼 대금만 지급하면 된다는 거예요. 대금이 감액되어 이루어져 버린다는 거죠. 자, 마지막 한 개요. 여기에는 저당권이 붙어 있거나 전세권이 붙어 있는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입니다. 여기에요. 저당권 또는 전세권이 붙어 있는 부동산을 매매 계약했어요. 자, 이때 매매 계약할 때 매도인이 그 저당권 전세권을 매수인 나한테 대금을 받아 다 내가 소멸시켜 주겠다, 저당권 전세권 소멸시켜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매매 계약했는데, 그러면 매수인은 저당권 전세권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샀죠. 악의 매수인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 그 대금을 받은 매도인이 저당권자한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고 전세권자한테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기 때문에 전세권자가 당해 그 부동산을 경매하는 경우요. 즉 저당권 전세권을 행사한 경우요. 그러면 저당권 전세권을 행사해버리면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은, 재산권은 상실해버리죠. 또 만약에 소유권 가져오지 않았다면 당해 매매 계약 내용대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돼버리죠.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당권,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매매 계약에서 저당권 전세권이 붙어있는 부동산의 매매 계약에 있어서 그 저당권 전세권이 행사가 되면 버리면 이때 저당권 전세권이 붙어있는 부동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매수한 사람일지라도 이때는 당해 매매 계약을 해지해버리고 매도인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와
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만약에 취득할 수 없게 됐으니까 또 취득한 권리는 소유권은 상실해 버리잖아요. 경매돼 버리니까. 또는 말입니다. 만약 이럴 수도 있잖아요. 매수인이 당해 매매 목적 권리를 반드시 취득해야 될 사항이 존재한다면 이 매수인이 매도인이 저당권자한테 변제할 채무나 전세권자한테 반환해줘야 할 전세금을 매수인이 대신 변제할 수 있죠. 대신 반환해 줄 수 있죠. 즉 매수인의 재산을 바로 매도인을 대신해서 변제해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경우라면 그러면 이제 매수인은 자기가 취득한 소유권은 자기가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죠. 그러나 자기 호주머니에서 재산 나갔잖아요. 그 재산에 대해서는 비용을 다 합쳐서 매도인한테 반환을 청구해야겠죠. 이걸 뭐라 그러냐? 이것을 이름하여 출제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행사하거나 이것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악의 매수인일지라도. 자, 이렇게요. 이렇게 행사하거나 이렇게 행사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악의 매수는 이런 권리도 행사할 수 있다. 자, 이 세 가지가 바로 악의 매수인임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에게 이러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 세 가지 형태, 매매 형태, 그리고 악의 매수인이 행사할 수 있는 요 담보 책임의 형태, 요것은 반드시 이렇게 연결해서 여러분이 숙지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요. 요것은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세 가지가 우리 시험에 한 80% 나옵니다. 담보 책임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 주로 이 세 가지를 사례 문제로 내기도 하고 이렇게 직접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여러분 꼭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자, 여기에 일부 타인의 권리 매매에서 악의 매수인은 이 대금 감액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이거는 제척기간이 있어요. 여기는 제척기간. 이게 존재합니다. 자, 위에 전부 타인의 권리 매매에서의 악의 매수인의 해제권 행사는 제척기간이 없어요. 물론 여기도요. 저당권 전세권 행사의 경우에도 악의 매수인이 이 권리를 행사하는 제척기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타인의 권리 매매에서 악의 매수인이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는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 적용됐습니다. 이게 존재합니다. 이 제척기간은요. 악의 매수인은 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이 대금 감액 청구권을 행사해야 돼요. 여기에요. 알아두셔야 되죠. 계약을 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이렇게요. 이것을 꼭 알아두십시오. 계약 한 날입니다. 여기는 제척기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요. 여기. 요거 한 개가 여기 들어가네요. 자, 이렇게 세 가지는 반드시 여러분이 숙지하고 숙지합니다. 반드시. 우리 교재는요. 한번 볼까요? 376페이지.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 동그라미 1번.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요것은요. 요겁니다. 전부 타인의 권리 매매일 때 이 말입니다. 물론요. 여기에 선의의 매수인은 해제권 당연히 인정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권도 매도인한테 행사할 수 있다. 이것까지 인정합니다. 해제권 인정할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권도 허용됩니다. 선의 매수인은. 자, 그것이 바로 여러분 교재 성립 요건인데요. 매매 목적물이 현존하는데 B 동그라미 매매 목적물에 관한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기 때문에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라고 하면 담보 책임의 내용은요. 377페이지 제일 위에 보세요. 계약 해제권은 악이 선이 불문하고 선나 불문하고 매수인이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권은 B 동그라미 선의의 매수인만 행사할 수 있다. 이때 손해배상은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이다. 제척기간은 여기는 규정이 명문 규정이 없다.
라고 돼 있죠. 그리고 채무 불이행 책임과 전부 타인의 권리 매매에 의한 하자 담보 책임, 권리에 대한 담보 책임이 모두 병존하여 인정된다. 그래서 경합이 인정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이것도 역시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 이거 일부 타인의 권리 매매입니다. 짧게 말하면. 자, 2번 동그라미.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 속하는 경우. 자, 거기에 선임 요건 보면 매매 목적물에 의한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기 때문에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라고 하면 다음 페이지예요. 378페이지. 니은 동그라미. 담보책임 내용 보세요. 대금 감액 청구권은 매수인이 선이든 악이든 관계없죠. 여기요. 일부 타인의 권리 매매에서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다 했는데 선의의 매수인은 당연히요.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외에도요. 손해배상, 계약 해제를 행사할 수 있겠죠. 여기에 일부 타인의 권리 매매 목적을 실현할 수 없다라고 하면 계약 해제하면서 손해배상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여기에요. 자, 이런 차이가 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교재요. 378페이지에 대금 감액 청구, 그 다음 B 동그라미 계약 해제는 선의의 매수인만, C 동그라미 손해배상 청구권도 역시 선의의 매수인만, 그 다음에 D 동그라미 보면 제척기간이 있죠. 선의의 매수인은 안날로부터, 즉 일부 타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그 부분을 넘길 수 없구나라는 사실 안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면 돼요. 안날로부터. 그러나 악의 매수인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모두 제척기간은 1년이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목적물 수량 부족 일부 매수의 경우죠. 그건 여기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안 들어가니까 수량 부족 일부 멸실에 의한 수량 지정 매매가 이루어졌다. 이런 상태라면 이거는 오로지 뭐만요? 악의자 여기 안 들어가죠. 여기 형태 악의자가 보호되는. 그래서 선의의 매수인만 보호돼요. 여기는 선의의 매수인만 보호돼요. 어떤 걸로 행사하냐? 여기는요.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도 있고 그래요. 이 수량이 워낙 부족하다든가 일부 멸실되는 게 많이 멸실돼 가지고 매매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러면 그때는 손해배상도 할 것이고 계약 해제도 할 수 있겠죠. 계약 해제 손해배상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자, 이때 이 선의의 매수인은 수량 부족 일부 멸실되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이 권리들을 행사해야 합니다. 제척기간이죠. 제척기간이 적용받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4번에 용익에 관한 제한받고 있는 용익권에 제한을 받고 있다. 예컨대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매매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선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죠. 자, 그것이 380페이지의 담보책임의 내용입니다. 이때는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없다. 그죠? 계약 해제, 손해배상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동그라미가 바로 여기 들어가죠. 저당권 또는 전세권 행사로 소유권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는 경우 바로 이겁니다. 3번.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의 경우입니다. 여기도 역시 선의 악이 불문하고 여기 되죠. 악의 매수인이라도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계약 해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대신 자기 재산으로 매수인의 자기 재산으로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해 줘버리면 출제비 상한 청구를 법이 허용한다 이랬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 알아두셔야겠는데 381페이지에 니은의 담보책임 내용 보세요. 계약 해제, B 손해배상 이거 관계없이 누구나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알아두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381페이지에 물건의 하자 담보 책임이죠. 요겁니다. 물건의 하자가 있다. 자, 물건의 하자가 있다는 의미는 뭐냐? 이 물건의 보통적인 그러한 물건이란 보통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기능의 하자를 말합니다. 기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면 하자가 있다고 해석한다는 것이죠. 이 하자 언제 존재해야 되죠?
존재 시점은 그래요. 매매 계약 당시가 원칙이죠. 매매 당시에 존재한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에 첫 번째, 자, 물건의 하자가 있어요. 물건의 하자. 이런 하자가 존재해요. 두 번째, 이 하자에 있다는 사실을 매수인은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어야 돼요. 이 물건의 하자에 관하여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됩니다. 자, 이런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이 매수인은요, 자, 요 매수인이죠. 선의 무과실의 매수인은 이 말이죠. 매수인은 손해가 발생한 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로 가지고 해결할 수 없을 만큼의 물건의 하자, 즉 매매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의 목적물에 물건의 하자가 있으면 이때는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계약 해제권도 행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요. 자, 이런 형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요. 이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계약 해제권은 제척기간을 적용을 받습니다. 이 제척기간요. 자, 이 매수인은 몰랐는 매수이잖아요. 하자 없다, 하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날로부터 6개월 내, 6월 내에 이 권리를 행사해야 됩니다. 6월 내. 권리의 하자에서는 제척기간이 존재할 때 1년 내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물건의 하자에 있어서는요, 물건에 흠이 있다는 걸 알고 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돼요. 이게 제척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 지나버리면 행사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제척기간.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물건 자체가, 이 물건이 만약에 종류물일 때, 자, 매매 목적물, 인도된 물건과 똑같은 물건이 여러 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정해가지고 인도해 줬는데, 인도해 준 그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이런 거죠. 종류물의 경우는 인도 당시에, 인도시의 하자가 있어야 돼요. 인도시에 하자 있어야 돼요. 자, 인도한 그 물건의 하자는 역시 마찬가지로 기능의 하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매수인은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는 매수인이어야 합니다. 이럴 때 매수인은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계약 해제도 할 수 있겠죠. 당연히 목적 달성할 수 없으니까. 아니면 완전한 물건을 급부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완전물 급부 청구를요. 이게 바로 종류물에 하자가 있을 때 완전물 급부 청구권까지도 인정한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요. 그래서 특정물 매매, 보통의 특정물 매매일 때는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권 이렇게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종류물 매매에 대해서 그 종류물을 특정해서 인도해 준 그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는 그 물건을 돌려주고 완전한 물건을 내놔라 하는 권리도 하나 더 추가된다 그죠? 이때요 매수인이요 손해배상, 계약 해제, 완전물 급부 청구권을 행사하는 기간도 마찬가지로 안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하는 제척기간을 적용을 받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물건의 하자는 당의 물건이 보통 그러한 물건이라면 갖추어야 할 기능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하면 하자가 있다고 하고, 다만 매도인이요 품질 보증서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파는 이 물건은 기능이 이만큼 더 좋은 기능이 있다라고 했다면 그 기능까지 다 갖추어야 하자가 없는 것이 되겠죠. 자, 이때 매매 당시에 매수인은 그 물건에 하자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는 무과실이어야 그래야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때 물건의 하자에 의한 담보 책임의 내용으로서 권리는 제척기간이 안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된다. 라는 6개월로 아주 단축되어 있다는 것까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물건의 하자 담보 책임을 정리했는데 그것은 382페이지에 가시면 그 요건이 정리되어 있고 책임의 내용을 보시면 니은에 있죠. 계약 해제, 손해배상. 이때요. 계약 해제가 우선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그 하자 흠이 워낙 크기 때문에 매매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만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한 게 있네요. 제일 밑에 38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이 물건의 하자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은 C 동그라미 보세요.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 책임에 적용할 것이냐 여부. 자, 여기에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요. 이 담보 책임 있죠. 이 담보 책임은 경매에 있어서의 적용을 하지 않겠다. 경매도 사실은 매매죠. 경매도 매매인데 그 경매 대상인 물건의 하자가 있을 때는 매수인이 그걸 모르고 샀다, 경매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담보 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미가. 그래서 경매는요. 경락 받을 사람이 발품을 팔아서 요리조리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경매 대상인 물건을 어디에 흠이 없는지를 다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물건에 하자 있는데 경락인이 자기가 돈을 많이 써내가지고 경락 받았네요. 경락 받아서 그때서야 이렇게 보니까 이게 물건이 뭐 흠도 있고 금도가 있고 이렇다 하면 야 이거 같이 보니까 이게 1억짜리 아니네 이거 뭐 7천만 원짜리밖에 안 되겠는데 3천만 원 손해 났으니까 손해배상해라. 그러니까 3천만 원 돌려달라. 이렇게 법원에 가서 호소해도 안 준다는 거죠. 왜요? 바로 물건의 하자에 있어서의 경매에서는 적용 안 해요. 이 담보 책임 못 묻게 한단 말이죠.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의 하자는 경매에 있어서는 담보 책임을 문제로 다루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3페이지 가면 종류 매매에 있어서, 종류물 매매에 있어서 물건의 하자 담보 책임 해서가지고 정리해 놨는데, 거기는 담보 책임의 내용 제일 밑에 보세요. 계약 해제 손해배상 외에도 다음 페이지에 가면 384페이지 제일 위에 있죠. B 동그라미. 완전물 급부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라는 게 있어요. 그죠? 요거는 종류물 매매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즉 종류물 여러 개 같은 물건 중에서 하나 특정해서 인도해 줬더니만은 인도한 그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는 그 물건 돌려주면서 다른 물건 줘. 그 완전한 물건 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제척기간 6개월 적용 받아야 된다. 그죠? 제척기간 6개월 적용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정리해 둡니다. 자, 뭐 이 정도로 매도인 담보 책임은 이 정도로만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환매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매, 이것도 또 중요한 테마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